안녕하세요. 김철회입니다. 오늘은 제3장의 첫 번째 강의 동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공유를 해볼게요. 아, 오늘 함께 다룰 부분은 아, 미시경제학의 기초 10개의 원리를 함께 배운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제3장에는 4, 5, 6, 7 원리가 들어가 있는데 앞쪽은 4원리, 5원리, 뒤쪽은 6원리, 7원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원리는 교환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익을 본다. 5원리는 수요와 공급이 가격을 결정한다. 6원리는 기업들은 독점력을 행사하려고 한다. 7원리는 경쟁 시장은 대체로 효율적이다. 이런 적인데 앞쪽 부분에서는 4원리, 5원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원리, 교환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익을 본다. 시장이 무엇일까요? 시장은 바꿔치기 하는 장소예요. 바꿔치기가 뭐예요? 교환하는 장소예요. 그 시장은 굳이 뭐 오정동 농수산물 시장, 남대문 시장 가지 않더라도 CU, 우리 학교 앞에 있는 CU도 시장이고 인터넷의 쿠팡도 시장입니다. 교환하는 그러한 공간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것이 온라인 공간일 수도 있고 오프라인 공간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이 공간에서 교환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모두 이익을 본다. 사람들이 왜 저렇게 사고 팔고 있을까? 그거는 각자 자신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이다. 이 원리가 시장 경제 원리의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교환이란 무엇이냐? 교환, 서로 바꾸는 거죠. 서로 주고받고. 그래서 영어로는 trade, exchange 이런 말을 씁니다. The business of buying and selling or bartering commodities, commerce 이런 말이, commercial, commerce 이런 말이 다 교환에서 나온 말입니다. 바터링이라고 하는 거는, 바터링은 돈을 주고 교환이 일어나는 것, 그것이 이제 화폐 경제인데, 바터링이라고 하는 거는 물건 대 물건으로 막 교환하는 거 있죠. 돈을 매결하지 않고 물건 대 물건으로 막 교환하는 것을 bartering, barter system 그래요. To give one thing in exchange for another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이런 교환이 없는 경제,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로빈슨 크루소라는 이야기를 들어봤을 거예요. 그 사람이 섬에 뚝 떨어져 가지고 혼자 살게 됐어요. 그러면은 시장이 없어졌어요. 즉 교환이 없어졌어요. 교환할 사람이 없으니까, 혼자 있으니까. 물론 거기서도 자연과 아, 넓게 보면 교환한다고 볼 수 있지만, 인간 대 인간으로서의 교환의 상황은 불가능한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그런 상황을 self sufficiency, 그래서 자급자족, 어려운 말로는 autarky라고 해요. autarky. 이런 단어 꼭 외우도록 하세요. autarky. 그러니까 국가 간에 지금 북한이 거의 autarky 상태죠. 자력갱생, 스스로 다 필요한 걸 그 안에서 만들어서 살려고 하는데, 결론은 뭐예요? 이익을 별로 못 봐요. 교환이 더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이익을 보는데, 북한같이 폐쇄 경제라고 하죠. 폐쇄 경제에서는 이익이 적을 수밖에 없다. 물물 교환, 아까 이야기했죠. 바터 시스템. 이거는 뭐냐면 물건 대 물건을 바꿔치기 하는 거를 물물 교환 경제라고 그래요. 옛날에는 화폐가 없던 시절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응?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이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가지고 있으면 서로 막교환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나 이런 막교환은 굉장히 어려워요. 두 사람 매칭시키기가. 일종의 결혼도 그래서 어려운 것이죠. 그냥 돈으로 해버리면 돈으로 바꾸고 돈으로 굉장히 교환이 빨라지는데, 이 돈이 없는 물물 교환 경제는 굉장히 서로 매칭이 이루어지기가, 거래가 이루어지기가 쉽지 않다. 화폐 교환 경제는 시장 경제라고도 하며 화폐 중심으로 서로 교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화폐를 뭘로 할 것인가?
옛날에는 금을 가지고 하면 금본이제, 은을 기본으로 하면 은본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죠. 요즘은 이런 거 다 없고 지금은 뭘로 하냐면 한국은행권, 대한민국 정부가 이거는 돈이야. 그러니까 이거를 내면 반드시 물건하고 바꿔줘. 만약에 안 바꿔주면 감옥에 보낼 거야. 이거를 정부의 발권력이라고 그래. 세계에서 발권력이 제일 센 거는 역시 달러죠, 달러. 대한민국 원화는 대한민국 국토 안에서는 그런 발권력을 가지고 있지만 미국에서는 안 받아준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환율이라고 하죠. 돈과 돈을 바꾸는 걸 환율을 보면서 재산이 있으면 특히 미국하고 오락가락하면은 원화로 된 재산, 달러로 된 재산 이렇게 각각 갖게 되는데 하여튼 이렇게 화폐를 기본으로 해서 돌아가는 경제를 화폐 교환 경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교환이 이루어질 때 더 잘 살게 된다는 원리가 제4원리예요. 근데 이 교환이 이루어질 때 이 일종의 이걸 게임으로 보는 경우도 있는데 서로 바꿔치기 하면서 누가 이겼을까? 누가 더 이익을 봤을까? 제로 썸 게임 그러면은 다 이익 보고 손해 본 거 따져보면 제로가 되는 걸 제로 썸이라고 해요. 예를 들면 뭐 카드 게임을 한다든가 고스톱을 쳤다든가 딴 사람이 있으면 잃은 사람이 있잖아요. 합쳐보면 썸 해보면 제로가 되는 건 제로 썸. 그 다음에 포지티브 썸. 게임이 끝난 다음에 합쳐봤더니 오 시작할 때보다 총량이 늘었어요. 썸 해보니까. 그러니까 포지티브 썸. 주식이 이렇게 올라가는 상황에서는 주식 가진 사람들은 다 해피해요. 왜냐하면 썸이 다 올라가기 때문에. 물론 그 안에서 손해본 사람도 있겠지만 썸을 해보면 포지티브가 된다 그래서 포지티브 썸. 반대로 네가티브 썸. 주식시장이 떨어질 때는 그때도 이익 보는 사람도 있지만 썸 합쳐보면은 마이너스가 되는 그런 거는 네가티브 썸 게임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 교환이 이익이 될까? 옛날부터 예를 드는 게 변호사와 타이피스트입니다. 변호사는 이 24시간 하루가 주어졌는데 그 시간에 변호를 하고 타이프도 치는데 이 옆에는 타이프 치는 사람들은 요 타이피스트는 타이프만 칠 줄 알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변호사가 500타를 쳐요. 이 타이피스트는 300타밖에 못 쳐요. 그러면 변호사와 타이피스트 사이에 교환이 일어나지 않을까? 노동의 교환이죠. 변호사가 이 타이피스트를 고용하지 않은, 야, 나보다도 타자를 못 치는데 뭐하러 저 사람, 응? 타이피스트 뽑아가지고 돈 주냔 말이죠. 그렇게 하고 고용을 안 할까요? 아니에요. 할 수 있다는 것이 교환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익을 본다. 저 밑에 가면 이것이 비교 우위의 개념이 됩니다. 변호사는 하루 24시간, 그 중에 예를 들면 뭐 24시간 중에 뭐 6시간 자고 밥 먹는 시간 빼고 그래서 한 10시간 빼고 예를 들면 14시간을 일한다고 했을 때 돈을 최대로 버는 방법은 변호로 하는 일이 훨씬 더 단가가 높지 타이프 자기 자리 안에서 타이프 치는 게 이익이 덜 된다고요. 변호사로 일하는 거는 한 시간에 예를 들면 10만 원, 타이프 치는 거는 한 시간에 5만 원밖에 안 해요. 그러면은 저기 타이피스트가 놀고 있네. 저 사람 고용해서 비록 나보다 타이프를 못 치지만 타이프 치는 일을 시켜요. 그 사람 14시간 타이프 치면 되는 거예요. 나는 옛날에 뭐예요? 옛날에 타이프 치던 시간에 더 비싼 변호사 업무를 해요. 그러면은 저 사람 내 사무실에 쓰고 나는 변호사 업무에 집중하고 이 사람 타이프 치게 하면은 내가 변호사 업무를 통해서 번 돈이 더 많잖아요. 많아졌잖아요. 그것의 일부를 타이피스트에게 월급을 준다 이거죠. 그래서 변호사는 타이피스트보다 변호도 잘하고 타이프 치는 것도 잘하고 모든 걸 다 잘해요. 이거는 절대 우위라고 해요. 밑에서 보면은. 반대로 타이피스트는 둘 다 못하지만 그럼 그 중에서 이 사람 변호하는 일은 전혀 못하죠. 빵점이에요. 하지만 타이프는 300타 정도 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다 못하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잘하는 건 타이프 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타이피스트는 타이프 치는 일을, 변호사는 변호사 일을, 디비전 오브 레이버, 노동의 분업과 전문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나는 변호에 전문하는 그 일을 하고, 타이피스트는 타이프 치는 일에 전문하고, 이렇게 해서 서로 바꿔치기 하는 거예요. 변호사가 번 돈을 가지고 월급을 주면
서로 교환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윈윈, 아까 이야기한 포지티브 썸 게임이 되어가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국가 간의 거래는 이걸 우리는 무역이라고 부르죠. 트레이드. 어? 예를 들면 미국은 땅덩어리가 넓어가지고 소고기 값이 엄청 싸요. 우리보다 한 3분의 1 값밖에 안 돼요. 반면에 우리나라는 뭘 잘 만드느냐, 좁은 땅덩어리, 소고기 값은 비싸지만 우리는 어때요? 이 땅덩어리 안에서 IT, 자동차, 전자제품 이런 것도 잘 만들어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도 서로 간에 바꿔치기 하는 것이죠. 미국은 농산물을 우리나라에 수출하고 우리는 전자제품이라 자동차를 미국에 수출함으로 인해서 두 나라가 함께 이익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거를 자유무역주의라고 하는데, 무역을 하게 되면 서로가 잘 살게 되는 것이죠. 반면에 북한은 그걸 하지 않고 다 자기 땅에서 만들어서 쓰려고 하니까 우리보다 행복하지 않은 나라로, 1970년대까지만 해도 북한이 우리나라보다 잘 살았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박정희 대통령이 나와서 계속 수출 중심의 경제로 이끌어가면서 이 조그만 땅덩어리지만 엄청난 기술력을 가지고 있어서 세계 선박 만드는 거 1등이죠. 자동차도 잘 만들죠. 반도체도 잘 만들죠. 이런 것들을 키워놓으니까 조그만 나라이지만 이 세계 무역을 하면서 잘 살게 되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 안에서 절대우위, 즉 absolute advantage라는 개념과 비교우위, comparative advantage의 개념을 아시고, 아까 이야기한 변호사, 타이피스트 둘 다 절대적으로 다 잘하는 거 absolute advantage, 그거는 변호사에게 있어요. 하지만 타이피스트 입장에서는 그 둘 중에 그나마 내가 더 할 수 있는 것은 타이프 치는 거였잖아요. 이런 것들을 comparative advantage 이렇게 해서, 이런 거 나중에 여러분들이 토익이나 이런 시험에서도 많이 나오니까 이런 개념들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계 경제학자들은 모두 자유무역을 확장시키면 확장시킬수록 세계 전체가 윈윈 게임, 포지티브 성 게임이 돼서 잘 살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저 남미를 중심으로 해서 일어난 종속 이론 또는 유치 산업 보호론, 이런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컸을까요? 그것은 우리나라 자동차 시장에 유치산업보호론이라고 하는 것을 적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치산업, 앙팡이에요, 앙팡. 아주 어린 산업은 프로텍션, 보호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동차, 예를 들면 자유무역주의에 의해서, 야, 일본에서 자동차를 잘 만들잖아요. 토요타, 혼다, 뭐, 많잖아요. 그 자동차가 우리나라에 쑥 다 들어오게 했으면 우리나라 현대, 기아차 이런 자동차 산업이 클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박정희가 우리는 일본차 못 들어와. 우리 현대 좀 부실하더라도 현대 포니부터 키운 거예요. 이렇게 작지만 이렇게 싹을 키워나가는 게 유치산업보호론이라고 하고, 종속이론이라고 하는 거는 남미 국가들이 이렇게 겪어보니까 미국 사람들이 자기네들은 하이테크 산업, 자동차, 반도체 좋은 것들 다 하고 우리 남미 지역에는 어려운 일, 농업 이런 것만 시키고 원재료 이런 것만 시키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야, 우리가 니네들의 식민지, 즉 정치적 식민지는 아니지만 경제적 식민지가 되는 거 아니야? 우리나라도 198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는 미국의 식민지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정치적으로 우리가 미국의 식민지는 아니지만 대통령을 뽑고 민주국가지만 실제 경제적으로는 미국이 원하는 거 다 해주는 거 아니야? 이런 주장을 하는 걸 종속 이론이라고 그래요. 센터 페리페리. 그러니까 페리페리가 주변이란 뜻이에요. 센터 페리페리. 그러니까 미국이 중심이 되고 우리는 주변 국가가 되는 거죠. 사실은 우리나라는 이제 이 경제가 발전해서 우리나라와 어느 나라가 그렇게 돼 있냐면 베트남이 그래 돼 있어요. 일본은 일본하고 태국. 일본의 자동차 산업의 부품을 다 어디서 만들어 오냐면 태국에서 값싼 노동력으로 만들어요. 우리나라 삼성전자의 공장들이, 부품 공장들이 다 어디가 있느냐? 베트남에 가 있어요. 그렇게 저는 베트남 입장에서는
우리가 지금 종속이론 적용되는 거 아니야? 근데 종속이론은 이제 끝났어요. 종속이 아니고 서로 상호 번영하는 걸로 이렇게 인정받고 있죠. 이런 것들은 소위 좌파 경제학자들이 주장한 이론이 종속이론이고, 유치산업보호론은 이제 미국에서 나온 개념인데, 요거는 이제 우리나라 박정희 대통령 때 우리나라 산업을 키울 때 써먹었던 미국의 이론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원리 교환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모두 이익을 본다. 여러분들 시장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엄청 힘들 거요. 머리 깎는 거 어디서 깎을 거예요? 안경은 어디서 할 거예요? 옷은 어디서 살 거예요? 자급자족하여야 된다고 생각하면 내 이익이 10분의 1로 줄어들 거예요. 내가 느끼는 행복감이. 그러나 이러한 시장이 돌아감으로 인해서 모든 시장에 있는 사람들이 이익을 본다. 이게 시장 경제 원리. 그 원리의 핵심이 교환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익을 본다. 이런 것이고. 그러면 5원리로 가서 수요와 공급이 가격을 결정한다. 시장에 가보면 사람들이 교환을 하는데, 교환을 할 때 어? 무엇을 보고 교환을 하느냐? 제일 중요한 건 가격이에요. 가격을 보고 나서 결정을 하는데, 그러면 이 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이것을 설명하는 이론이 수요와 공급이에요. 여러분들이 신문을 쫙 펴보면 네이버에 금융, 증권, 경제 이런 쪽에 들어가 보면 원유가 얼마, 환율이 얼마, 이자율이 얼마 쭉쭉 나옵니다. 그런 것들이 다 뭐냐면 가격이에요.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석유 가격은 드럼당 지금 80불에서 100불 하고 있죠. 우리는 두바이에서 가져오는 거. 그게 다 드럼 하나당 가격이 얼마야? 환율도 가격이에요. 달러 하나 1달러 사는데 얼마 주고 사야 되는가? 1,300원. 이게 달러의 가격이에요. 이게 환율이에요. 이 가격을 예측을 잘하는 사람은 자본주의 시장에서는 엄청 돈을 벌 수 있어요. 삼성전자가 앞으로 한 달 뒤에 지금 6만 원이 깨져가지고 5만 전자라고 부르는데, 지금 6만 원인데 한 달 뒤에 8만 원이 될 거야. 이걸 내가 알고 있다. 가격을 예측하고 있다. 그러면은 지금 삼성전자 닫으면 한 달 뒤에 거의 30% 이익을 보는 거죠. 지금 이자율 많이 줘봤자 7%예요. 그래도 옛날에는 2%밖에 안 줬어요. 이자를 은행에 맡기면. 근데 그런 가격에 대한 예측을 잘하는 사람이 돈을 버는, 부동산? 아파트값 오를 거야? 떨어질 거야? 떨어질 때도 돈을 버는 거예요. 예측을 잘하면. 그래서 하여튼 이 시장 경제에서 제일 중요한 개념은 가격이다. 그리고 이 가격은 수요와 공급이 결정한다는 게 제 5원리가 되어 있어요. 수요는 뭐냐? 어떤 재화나 용역, 눈에 보이는 거, 손에 잡히는 거 재화라고 그랬죠. 우리 필요한데. 어? 눈에 보이지 않고 이미 지나가면 없어지는 건 서비스, 용역이라고 그랬어요. 재화나 용역을 일정한 가격으로 사고자 하는 욕구, need. 나 그거 필요해. 너에겐 수요가 있네. 공급, 교환하거나 판매하기 위해요. 판매하기 위하여 시장에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일. 이거를 공급, supply. 수요는 demand 이렇게 이야기하죠. demand, willingness and ability to purchase a commodity or service. willingness라고 하는 건 의지예요. 내가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 또는 능력, ability가 있어. 그래서 이 돈이 뒷받침되지 않는 수요는 가짜 수요예요. 의미 없는 수요예요. 진짜 수요가 아니에요. 진짜 수요는 돈으로 진짜 사고 싶으면 살 수 있는, 그 돈을 가지고 있는 수요를 진짜 수요라고 하죠. Supply, the act or process of filing a want or need. 저 사람이 무엇을 필요로 해요. need, want, 원해요. 그것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무슨 행태나 물건을 만드는 것. 이거를 공급이라고 하죠. 그래서 오늘 원하는 사람은 소비자, consumer. 공급하는 사람은 producer, 공급자. 이렇게 부르죠. 가격이란 물건이 지니고 있는 가치를 돈으로 나타낸 것, 값어치. 그래서 가격을 영어는 price 또는 value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price는 the amount of money given or set as consideration for the sale of a specified thing. 어떤 특별한 것을
판매하기 위하여 이거는 얼마 하고 표로 만들어 놓은 그 금액을 price라고 한다. value, the monetary worth of something. 특히 이제 value 중에 market value가 price죠. 시장에서 가보면 여러분들이 시장 가보면 제일 먼저 그렇진 물건이 있는가 보고 그 다음에 보게 되는 게 뭐예요? 가격표예요. 가격표. 내가 생각하는 내 주머니에 있는 돈하고 비교해 볼 때 내가 생각한 것보다 비싼데 싼데 이런 판단을 하게 되죠. 그리고 한 가게만 가보면 안 되고 다른 가게를 가보면서 가격이 얼마지? 그래서 요즘 인터넷 치면은 가격 비교 사이트가 쫙 나와요. 내가 원하는 물건 그걸 딱 치면은 쿠팡에서는 얼마, G마켓에서는 얼마, 네이버에서는 얼마 쭉쭉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 가격 비교 사이트 해보면 근데 또 거기에 배송비까지 보고 이렇게 다 가격을 비교하면서 소비를 하게 되는데 이 가격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된다. 시장에는 누가 참여하는가? 우리 시장에서 교환이 이루어진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에는 아까 이야기한 수요를 책임지는 소비자, 공급을 책임지는 생산자, 그 다음에 정부가 강제력으로 또 심판으로 이렇게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무엇을 위하여, 어? 무엇을 위하여 나는 이 시장을 돌아다니는가? 효용 극대화예요. 효용 극대. 내 마음에 나중에 후회하지 않고 나 이 물건 잘 샀어. 그럴 때, 그럴 때 고민하는 게 뭐예요? 고민하는 게 가성비라고 그랬죠. 가성비. 가격 대비 성능이 얼마나 좋은가. 생산자는 목표가 이윤 극대화예요. 어떻게든 돈을 많이 벌어야 돼요. 그러려면 낮은 원가에 비싸게 팔아야 돼요. 괜히 너무 비싸게 팔면 다른 사람이 보고 여긴 비싸네 하고 안 사요. 그럼 다른 사람하고 가격을 똑같이 하면 결국은 중요한 건 뭐예요? 가격을 낮춰야 돼요. 가격을. 아니, 원가를 낮춰야 돼요. 원가를. 원재료를 싼 걸 사야 돼요. 아니면 품질이 더 높은 거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생산자와 소비자, 정부는 목표가 공익을 극대화하는 거야. 공무원들이나 공공기관에서는. 그래서 수요와 가격의 관계, 수요가 많아지면 가격은 올라가죠. 수요가 떨어지면 가격은 떨어지죠. 이 관계를 수요 함수, 우리 맨 처음에 행복 함수 했잖아요. 여기는 수요 함수. 그 다음에 공급과 가격의 관계는 공급이 많아지면 가격은 떨어져요. 공급이 줄어들면 가격은 올라가요. 이 관계에 이거를 공급 합수의 관계라고 그래요. 그래서 수요 함수는 가격과 함께 같이 움직여요. 그래서 정비례 관계, 그렇죠? 우상향하는 그래프가 되게 되고 공급 함수는 반비례 관계로 움직이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탐 시간에 배웠겠지만 이 X축을 퀀터티, 수요량, 공급량으로 따지고 세로축을 프라이스로 가격으로 놓는다고 그러면은 이 디맨드 커브는 우하향하는 이 그래프가 되고 서플라이 커브 공급 곡선은 이렇게 우상향하는 그래프가 만들어진다. 그래서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점에서 균형, 이퀴리브리엄, 균형이 이루어지고 이 균형이 이루어졌을 때 가격을 시장 가격 또는 균형 가격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균형 가격은 매일매일 변해요. 우리 기업체의 가격, 이게 주가예요. 주가, 삼성전자 주가 매일 변하죠. 환율도 매일 변하죠. 오르락내리락. 이게 뭐냐면 수요와 공급이 그때그때마다 다른 거예요. 수요와 공급이. 그냥 딱 정해져 있는 이거는 국가가 딱 정해서 가격을 정한 거 빼고는 나머지 시장에서 거래되는 것들은 매일매일 그 가격이 오르락내리락 하게 돼 있어요. 왜? 수요와 공급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겠어요. 그러면 이 시장에서 거래되는 시장 가격은 공정한, 페어한 가격이냐 하는 거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이 공정 가격은 사실 한자로 보면은 공정, 공적으로 정한 가격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official price라고 해서 이거는 전기요금, 수도요금 이런 것들은 정부가 정하게 되어 있어요. 국민의 경제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법령에 따라 정부가 통제하고 결정한 상품의 가격을 정할 정딱, official price라고 해요. 반면에 우리가 지금 논의하고 있는 거는 정말 fair, 다이아몬드 한 캐럿에 어? 어? 몇십억 가는 거 이런 것들이
그 공정할까? 정말 정의로운 거야? 이런 고민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fair price, 사회적 수준에서 적당한 가격인가? 이런 것들 따져보는 것이죠. 그래서 fair price가 우리 공공경제론에서는 관심이 더 큰데, the amount of money that it is reasonable to pay for share, bonds, etc. 그래서 이 주식이라든가 채권에 그야말로 reasonable, 합리적으로 내가 지불할 수 있는 그 가격이 얼마인가 따져보는 게 페어 프라이스고, 이거는 사실은 마켓 프라이스하고 좀 달라요. 시장에서는 그날 그냥 수요자가 많으면 우리 주식 시장에서는 이거 작전한다고 그래요. 아무 가치도 공정 가격, 공정 가치도 없는데도 막 끌어올릴 수가 있어요. 그러다가 다른 사람들 사면 팍 떨어지고. 대표적인 게 뭐예요? 비트코인이에요. 비트코인. 비트코인 지금 올라갔던 1억 원 같은 게 지금 3천만 원도 안 하는데 그렇게 한 5분의 1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사람들이 확 몰렸다가 쏙 떨어져요. 그럼 도대체 공정 가격은 뭘까? 그거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서로 자기의 자기가 생각하는 공정 가격보다 높다고 생각하면 파는 거고, 자기가 생각하는 공정 가격보다 싸다고 생각하면 사는 거고. 이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이 주식 시장이고 비트코인, 코인 시장이고, 그렇죠? 모든 원자재 시장이고 이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여러분들은 이제 알바를 해야 되니까 최저임금에 관심이 많아요. 최저임금은 국가가 우리 이제 보건복지부 밑에 최저임금위원회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합니다. 시급과 월급을 정하죠. 그래서 이 근로자에게, 일하는 사람에게 최소한 시급 얼마 줘야 돼? 시급으로 주 40시간 근무했다고 따지면 월급으로는 얼마 줘야 돼? 이렇게 정해놓은 것이 최저임금법이 되겠어요. 이걸 지키지 않으면 여기에 처벌을 받아요.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올해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을 작년 대비 5% 인상한 9,620원으로 정하고 있어요. 이걸 주 40시간 근무하는 걸로 따져서 월급으로 따지면 약 200만 원. 요거는 전이에요. 세금 내기 전. 요 정도가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정당한 가격일까? 리즈너블한 합리적인 가격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 경제가 어려워지면 최저임금도 좀 낮아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경제가 좀 좋아지면 최저임금은 좀 올려야 되죠. 그리고 지역별로도 좀 차이가 있어야 된다. 서울에서의 최저임금과 시골 농촌에서의 최저임금은 다르게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생활비 자체가 최저임금의 목적이 뭐냐면 그 돈은 줘야 그 사람이 먹고 사는데 최저 생계를 하는데 그 정도 돈은 줘야 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서 조금씩 생활비가 다르면 최저임금도 차이 있게 해야 이래야 사실은 고용이 늘어날 수 있어요. 그냥 우리 고용되는 여러분 알바하는 입장에서는 최저임금이 높으면 좋겠죠. 그러나 최저임금이 높으면 다 좋은 거 아니에요. 일자리가 그만큼 없어질 수 있어요. 문재인 정부 때 공약이 최저임금을 10,000원으로 그냥 올린다고 그랬었어요. 그 주장이 소득 주도 성장 뭐 이런 건데, 근데 이 편의점하고 뭐 하는 사람들이 야, 그 돈이면 내가 그냥 알바하지. 예를 들면 편의점 하는데 알바한테는 월 200을 주는데 나한테 떨어지는 사장한테 떨어지는 돈은 150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이 매장 접고 나도 어디 가서 어? 최저임금 받고 알바하는 게 낫죠. 그래서 그만큼 일자리가 없어지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마냥 최저임금이 높은 것이 좋은 것은 아니다.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경제학을 공부하면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제 3장의 첫 번째 강의는 사원리, 교환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익을 본다는 것과 이 가격이 중요한데 이 가격은 수요와 공급이 결정한다는 주제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주제에 또 찍어가지고 요거는 3장의 두 번째 동영상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